일부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여러분의 연말이 좀 더 행복하길 바란다면서 취소했던 송년회도 다시 잡아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건 아마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우려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실제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체제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리더십 공백 사태로 맞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잠시 뒤 경제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2월도 절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올해 몇 권의 책을 읽으셨나요? 이다혜의 북마크, 오늘은 올해 화제가 된 책들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혹시 계획만큼 책을 못 읽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코너에 귀 기울여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죠. 네, 오늘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했어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소집으로 6명 재판관이 모두가 모인 건데 사건 접수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다 같이 만났고요. 이 재판관들은 어제도 휴일이었는데 자택에서 사건 검토, 심리 방향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럼 오늘은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의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고요. 또 법리 검토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하는데 이거는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심 재판관도 오늘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관 회의에서는 탄핵 심판 청구서에 대한 첫 의견서 제출 시한을 언제까지로 통보할지 이것도 관심사가 되는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접수 후에 11일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접수 후 7일 내에 의견서 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이번에도 일주일 혹은 열흘까지 기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도 빠른 시일 내에 대리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탄핵 심판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헌법재판소법 51조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예, 일단 이것도 전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사건 접수 후에 91일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63일 만에 헌재 결정이 나왔어요. 다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이고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서 변론하는 방안도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전의 전례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이런 변론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크고요. 우선 헌재는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긴 해요. 내년 4월에 재판관 퇴임도 있고 해서 그 전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그 헌법재판소법 51조가 변수라는 건데요. 이 51조 탄핵 심판의 정지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목을 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만약에 내란죄 등의 혐의로 수사 후에 기소가 된다면 탄핵 심판이 정지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손준성 검사장 이분이 그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가 됐었는데 이 헌재법 51조 내세워서 탄핵 심판 멈춰달라고 했고 심판이 중단된 일이 있긴 합니다. 물론 이거를 단편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대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론도 분명히 있지만요. 일단 그러면 탄핵 심판이 정지된다면 윤 대통령 파면할지 여부는 형사소송 판결이 난 이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직무정지 상태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 거고 다만 그러면서도 이게 또 헌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적용될지 이거는 미지수고 일단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는 방침까지는 밝힌 상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는 이제 국회 앞에서 광화문 일대로 옮겨갈 예정이죠. 네, 그 전까지 한동안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용산에 이제 시민들이 모였었고,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여의도로 왔었고, 네. 이제는 헌재 근처인 광화문으로 가게 되는 건데, 어떤 뭐 여론의 압박이 헌재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뭐 헌재를 움직인다기보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참여로 돌아선 것, 그런 것들이 좀 사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은 이제 국회에서 표결하는 가결이 됐지만 대통령이 아직도 반성이 없다, 뭐 혹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끝까지 거리로 나와서 불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여야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요. 네, 우선 헌재 방침은 신속하게 진행한다라는 것이고, 또 6인 체제로도 이론상으로는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고서 일단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그래도 9명을 다 채워서 가는 게 좋으니까, 정당성 논란이라든가 이런 게 불거질 수 있으니까 3명의 공석은 채우긴 할 텐데 이미 3명 추천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인사청문을 물론 거쳐야 되고 절차가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인선 절차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윤 대통령 대응에 따라서 과정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고, 또 당장에 뭐 직무 정진됐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유지하기 때문에 관저 생활도 하고 월급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적절한 건지 비판 여론이 나왔어요. 급기야 야당에서는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인데요. 이 개정안을 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관용 여권, 외교관 여권 발급을 중단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발의를 하면서 박 의원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서 월 2,124만 원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밝히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전달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검찰이랑요, 공조수사본부 이렇게 두 갈래로 가고 있어요. 네. 공조수사본부는 경찰 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 공수처 이렇게 구성이 된 거고, 먼저 검찰이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어요. 15일에 나와달라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출석 못하겠다, 이런 전달을 했고요. 검찰은 오늘도 2차 소환 통보를 하고, 또 공조수사본부 이쪽에서도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한 거였는데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이걸 전달하지 못한 겁니다. 이 출석 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이렇게 적시가 됐는데, 대통령실 가서 출석 요구서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1시간 정도 이제 뭐 협의를 하다가 끝내 불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대통령 비서실 측이 이런 출석 요구서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혼란을 가져오는 게, 대통령직을 유지하니까 경호처는 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호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또 어떤 충돌이 있을지, 아니면 또 이게 또 전달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공조보는 18일 오전 10시 내일 모레에 와달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고, 등기 우편을 통해서도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둔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게 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경찰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군인 1,500여 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요. 네, 경찰 특수본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방부, 육군본부, 수방사, 특수전사령부, 방첩사 등등 해서 군인 1,500여 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건데요. 경찰은 지금까지 박완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포함해서 43명 현역 군인들을 조사했다고 밝혔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1,500명 하면서 규모도 크지만 계엄에 동원된 군인 숫자가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1,500명 안에는 일반 병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이 그랬었잖아요.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소수로 이동시키도록 했다라고 했는데 그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인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인영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 대통령이 올해 초여름쯤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계엄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다면 그럼 초여름 5, 6월 늦어도 7월까지도 이제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군사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게 사실 이거는 한 달 내로 된 건 아니다. 수개월 내로 계엄을 준비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중론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비상계엄 과정에서 검찰도 동원됐다라는 의혹인 거예요. 이거 JTBC가 보도를 했고 추미애 의원도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관련해서. 근데 현장 지휘관들 증언을 들어보면 지시가 왔다는 거예요. 여인영 전 사령관이 지시를 내렸는데 앞으로 주요 임무는 검찰이 할 테니 검찰을 지원해라. 라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라고도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시를 받고 본인들은 이거 데이터 용량이 너무 많아서 구글이 와서 턴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버를 어쨌든 간 확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거를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이 센터가 대검찰청 산하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첩사가 그 서버를 가지고 이걸 풀 때 이 포렌식 센터를 어떻게 동원하려고 했는지 검찰과 사전 조율이 있던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네. 했거든요. 어제도 기자회견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가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어떤 그 내부 잡음이 있었다고 들려왔어요. 기자회견이 취소될 때까지. 그 사이에 친한계 장동혁, 진종우 최고위원 포함해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어려워졌고 그리고 친윤계에서는 굉장한 큰 압박, 사퇴 압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얼마 전까지도 직무 수행에 대한 본인 한동훈 대표의 의지는 상당히 강했고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제가 계엄했습니까? 이렇게 되묻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병 불가론까지 불거지면서 한동훈 대표 그 자체 능력, 장악력이라든가 능력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고 국민의힘 의총 10대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던 거예요. 한동훈 성토장처럼 되면서 여당 의원 대부분이 93명 중에 73명이나 한동훈 대표 사퇴 안건에 찬성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친한계 일부에서는 사고는 대통령이 쳤는데 왜 책임을 한동훈에게 뒤집어 씌우냐. 라거나 김종혁 최고위원은 탄핵에 찬성했다고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도대체 여러분의 충성 대상은 누구냐. 대통령 개인이 충성의 대상이냐. 이런 직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오늘 사퇴 기자회견에서 더 나은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못했다.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정상 임무 수행이 불가했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또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을 막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한동훈 지도부 체제는 출범 5개월 만에 와해가 됐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계속 좀 이런 상황으로 당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비대위 체제로 갔다가 당대표가 나갔다가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요. 그럼 혼란을 수습할 비대위 구성에 나서게 될 전망입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23표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적극적으로 이 탄핵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12명인 것으로 풀이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속내가 복잡했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그 내란죄에 대해서 찬성표가 204표 나왔다는 거는 그리고 원래 그 전까지 예상보다도 굉장히 적게 나왔다는 평이 우세해요. 그 11명은 샤이 반대다 이렇게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원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많은 이탈표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핵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었어요. 우리가 원내대표 지켜야 된다라는 분위기였다는 건데 2차 탄핵안에 추경호 원내대표 이름이 언급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공모했기 때문에 내란 공범자다 이렇게 적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이 탄핵안은 막고 추경호 원내대표 지켜주고 탄핵안을 수정해서 올려야 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머뭇거리거나 다시 탄핵 반대로 돌린 의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뇌는 투표용지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무효랑 기권표 합치면 11표잖아요. 그 찬성의 표 던진 12명 이탈표하고 굉장히 비슷한 수치가 나온 건데 이 투표용지 뭐 확인해 봤더니 가부 이렇게 함께 적거나 가에다가 큰 점 원래 가나 부 딱 한 자만 써야 되는데 가 써놓고 옆에 점을 써서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결과적으로 부결시킨 것도 아니고 그 되게 적은 표 이탈표로 이제 넘어가 가결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더 머쓱해진 그림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향한 거센 질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는 김예지 의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꿋꿋하게 표결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죠. 여당 의원들 비판이 쏟아지자 김예지 의원들은 차라리 나 제명시켜달라. 나를 제명하기 위한 윤리위를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자발적인 탈당이랑 제명, 강제 탈당 당하는 거랑은 의원직을 이어가는 거에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면 이제 의원직을 승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제명시켜달라라고 김예지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여당 의원들 반응이 지금 어떠냐면 제명시켜달라고 하는 거 자체가 과하다는 거예요. 김예지 의원이 일단 당론을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김예지가 분위기에 불을 붙였고 그런데 제발로 탈당도 못한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 반대한다 이런 건데 의총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냐면 쉽게 비례로 들어와서 당론 하나 정하는데 물 흐리고 감히 제명을 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탈당해라. 또 비례를 2번이나 해놓고 출당해달라는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있다. 당과 맞지 않으면 스스로 나가면 될 것이지 왜 자신의 의원직 유지를 위해 우리가 윤리위 열어줘야 되느냐 라면서 김예지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고스란히 이렇게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본인이 계속 참석을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표적이 된 거고 나머지 이제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찬성파들을 향해서 색출 작업까지 시도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결 직후 의총이 열렸는데 한 명씩 일어나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밝히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 나왔고 징계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그 표결하기 전에 있었던 의총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부결시킬지 이거 당론 정할 때 거수로 표결을 했거든요. 근데 탄핵 표결한 투표는 무기명 투표잖아요. 근데 의총에서는 공개적으로 찬성할지 반대할지 손들어서 결정해라.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압박이 됐을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라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다만 인천에서 서울 방향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서인천에서 인천 요금소까지 밀려 지나고요. 제2 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하객분기점에서 서창까지 속도 더딥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간격 좁혀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리는 모습이고요. 평촌에서 판교까지 차로를 교대로 작업 중입니다. 반대 일산 쪽은 자유로부터 일산 사이 2, 3차로에 낙하물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소통 좋은 모습입니다. 다만 분당 수서로 성남 쪽 수서 나들목에 공사하면서 3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일대 차량들 서행하는 모습이고요. 또 강변북로 구리 쪽은 성산대교에서 속도 조금 내려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리더십 공백이라는 위기에 빠진 건데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습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텐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관련 통계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포커스 계엄과 탄핵이 몰고 올 청구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2월도 벌써 절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유독 어딜 가도 연말 분위기를 느끼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통계적으로 나타난 흐름이 있어요. 뭐 요즘 경기가 좋다고 느끼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네. 같고요. 뭐 저도 그렇고 아마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모임 같은 게 좀 취소된 것도 있을 거고 미룬 거나. 네. 근데 다만 이제 계엄이 12월 3일에 있었고 탄핵안 가결이 12월 14일, 계엄과 탄핵이 11일 만에 후루룩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 올해 통계라는 게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2월의 경제 지표는 아무리 빨라도 1월쯤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뭐가 얼마나 빠졌는지는 숫자로는 잘 안 나오는 한계가 좀 네. 있는데 다만 이제 약간 임시적인 이제 지표인데 한국은행도 이제 이게 답답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개발한 지수가 있습니다. 뉴스 심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은행도 지금 경기가 어떤지를 최대한 실시간으로 이제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인터넷에 수많은 경제 뉴스가 있잖아요. 대충 이제 한 뭐 10,000건 정도, 매일 10,000건 정도를 분석을 해서 문장 단위로 긍정적인 문장, 부정적인 문장, 중립적인 문장 이런 거를 부정적인 거는 마이너스, 긍정적인 거는 플러스, 중립적인 거는 0 이렇게 해서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해서 지수를 만듭니다. 지수를 만드는데 이 뉴스 심리 지수가 100보다 크면은 이제는 경기를 좀 낙관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의미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계엄이라는 큰 예기치 않은 사고가 터졌지만 그러면 계엄 전에 11월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 좋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도 네. 뭐 여러 가지 위기설 뭐 단적으로 코스피는 계속 빠지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미래는 어둡다고 하고 또 그다음에 트럼프 2.0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얘기들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네. 거예요. 자, 그래서 11월에는 이 뉴스 심리 지수가 105였습니다. 105. 11월 정확하게는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됐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105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00을 넘으니까 약간 낙관은 하지만 많이 네. 낙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11월 중하순으로 와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들이 좀 구체적으로 뭐 관세를 엄청나게 세게 때린다더라.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다더라. 다 우리에게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네. 우리 현대차, 우리 그렇죠. 배터리 3사. 그다음 관세를 세게 때리면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될 테니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는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래서 그게 한 10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최근에 잡힌 게 한 83, 4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05에서 생각하면 한 20 정도 훅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경제를 보는 시선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얼마나 부정적일 것이냐는 잘 모릅니다. 아까 저기 앵커 멘트에서 청구서라는 말씀 네. 써주셨는데 그게 정말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터졌고 그 사고를 급히 이제 수습은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9 구급대가 와서 붕대는 감아놨는데 이게 붕대를 열었을 때 여기서 얼마짜리 치료비가 나올 것인지는 사실 모르는데 어쨌든 뉴스 심리 지수로 봐서 상당히 안 좋다. 그리고 하나만 더 통계를 보면은 우리 신용카드 사용액을 매주 단위로 집계는 할 수 있는데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1년 전보다 늘겠죠. 그렇겠죠. 항상 물가는 오르니까. 근데 11월까지만 해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 11월보다는 좀 한 2, 3% 정도 느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쓰는 물량 자체는 비슷하다는 거죠. 물가가 2% 정도 올랐을 테니까. 근데 12월 들어서는 거의 제자리입니다. 작년 12월하고. 그러니까 물론 12월 이제 첫째 주만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랐는데 사용액이 제자리라는 얘기는 덜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안 좋은 신호가 잡히고 있고 다만 이제 구체적인 마이너스 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초는 돼봐야 이 계엄이 단기적으로 얼마나 충격을 줬느냐 경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잡힐 거는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이다 네. 이런 말 했잖아요. 탄핵 소추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계속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안이 여전히 만약에 지난주 토요일에도
부결이 됐고 또 민주당 방침대로 또 이번 주 토요일에 또 탄핵안 투표에 붙인다면은 그 상황보다는 지금은 불확실성이 한꺼풀 정도는 옅어졌죠. 네. 그건 맞아요. 그건 그렇죠. 맞는데 하지만 이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 그 결론이 무엇일지 여전히 불확실하잖아요. 단적으로 12월 3일에 우리 이제 밤에 계엄이 시작됐고 12월 4일 새벽에 환율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네. 확 뛰었다가 당시에 이제 뭐 한국 이제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총동원해서 우리가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네. 하니까 좀 안정됐어요. 그랬다가 12월 7일 1차 탄핵안이 부결되니까 또 발작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또 안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환율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이런 게 불확실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이 한꺼풀 정도는 적어졌는데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론은 탄핵 심판 결론이 나와야 이제 그래도 이제 한국 경제가 최소한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됐다, 제거가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올 텐데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만약에 가결되면은 어떤 대통령이 새롭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제일 외국인 투자자들은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정책이 있다 모든 걸 좌우할 테니까. 지금 뭐 많이 나오는 시나리오가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이제 조기 대선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죠. 그러니까 벚꽃 대선이냐,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뭐 장미 대선이냐, 폭염 대선이냐. 그러니까 한 2월이나 3월 정도에 탄핵이 최종 헌법재판소를 통과하면 두 달 있다가 대선을 치르니까 한 4, 5월 이제 벚꽃 필 때 대선이 네. 되는 거고, 한 4월 정도에 현재 결정이 나오면 한 6월 정도에 대선이 치러지는 거고, 좀 5월, 6월 정도에 탄핵 결론이 나오면 7월, 8월 정도에 더울 때 대선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내년 상반기 탄핵과 조기 대선이 어떤 최종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얘기를 지겹도록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설령 우리가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호재가 바로 반영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반영될 거기 때문에 내년의 상반기 거의 모든 지표는 뭐 좋을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보는 게, 그렇게 각오를 하는 게 네.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네. 과거 사례를 좀 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앞서 두 번의 이 대통령 탄핵 때는 경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었어요. 앞선 두 번의 탄핵 때는 물론 그때도 부정적이었지만 그렇게까지 충격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탄핵만 있었지 계엄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앞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이나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때 경제 지표를 보면은 물론 환율 좀 올랐고 그다음에 주가도 좀 빠지긴 했는데 금세 회복했고 그 떨어지는 폭도 한 1, 2%밖에 안 됐습니다. 왜 그런지를 이유를 보면 2004년에는 그때 중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때입니다. 중국에 우리나라가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좀 경랑에 빠지긴 했지만 워낙 대외 환경이 좋으니까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다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2016년에도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가 엄청난 호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흔들려도 경제는 충격을 덜 받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계엄 전으로 시계를 되돌리면 과연 우리 경제가 좋았냐. 그러니까 이미 안 좋았어요. 이미 안 좋았고 그중에 상당수는 대외적인 불확실성.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럭비공 같은 사람이 왔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떻게 괴롭힐 것인지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내 충격까지 겹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앞선 두 번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을 거다. 어제 한국은행도 긴급하게 보고서를 내면서 앞선 두 번 탄핵은 조용했지만 이번 탄핵 경제 충격은 상당히 클 거다. 그러니까 네.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조치를 하면 뭐 이제 추경을 한다든지 재정을 좀 땡겨서 좀 조기 집행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을 했는데 지금 정부가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사실상 지금 정부가 약간 뭐 마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거의 현상 유지만 하는 네. 단계잖아요. 이제 그래서 더 걱정이 큰 거죠. 그래서 여야정이 합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텐데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점 아니겠어요? 뭐 여러 차례 앞선 뉴스에 들으셨지만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아서 하기는 하지만 권한 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일만 꼭 해야 되는 일만 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뭔가를 막 뒤에 있던 걸 앞으로 당겨와서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재정 집행은 그렇게 해야 충격이 그나마 덜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빨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 정부의 최고 수뇌부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정치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안 맞죠. 미스매치고 이게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빨리 정부 쪽도 정리가 돼야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야 이게 적극적인 역할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겠죠. 뭐 국회에서 추경 예산도 새로 논의를 해야 되고.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일단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기 전에 반도체와 전기차 보조금, 뭐 관세 부과 같은 측면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야 하잖아요. 네. 지금이 사실 정말 골든 타임이잖아요. 지금 열심히 뛰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야 될 때고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열심히 접촉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위성은 다 압니다. 정부도 어제 외교부 장관이 기자간담회 열어서 다른 건 몰라도 트럼프 2기 대비는 차질 없이 하겠다라고 다짐은 밝혔고 그 방향은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그게 잘 될 거냐. 사실 이제 미국 언론들이 한국 상황을 평가하면서 뭐 단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 미국은 정권 교체기다. 근데 한국은 탄핵 심리를 하는 동안에 마비 상태에 빠질 거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진단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실무자들끼리는 계속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무자들끼리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의견을 교환하는 거지. 결국은 최고 헤드에서 주고받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뭐 그거를 협상이라고 표현하건 좀 나쁘게 말하면 거래라고 표현하건 간에 결국은 최고 사결자들끼리 협상이 돼야 되는데 저쪽은 새로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권한대행. 이게 되겠습니까? 사실 만남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는데 1월 20일까지는 무조건 권한대행 체제거든요. 그래서 점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죠. 네. 환율도 걱정이에요. 지금 1달러에 1,500원이 넘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환율이 보니까 1,436원, 37원 정도에서 움직이는데 딱 석 달 전에 환율이요. 1,33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석 달 만에 1,430원.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 다 끌어올린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누적된 거죠. 세 달 사이에 100원이 움직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부정적인 시선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주식을 안 사겠죠. 있던 주식도 팔고 나가겠죠. 팔고 나가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계속 달러가 부족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환율은 점점 올라가는 거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러다가 1,500원 선도 넘을 수 있다라는 네. 건데 우리가 환율을 그 기간을 좀 길게 해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환율이 빨리 오르고 있냐면은 1년 전 딱 2023년 12월 1년 전에는 1,290원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1,180원이었어요. 10년 전에는 1,06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430원이고 어쩌면 이 계엄 사태 때문에 1,500원이 넘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1,000원에서 1,500원이면 50%가 오른 거예요.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1,500원 넘었을 때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1,600원대,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1,500원대가 있었는데 지금 그걸 걱정할 정도니까 그 앞선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라고 예상을 해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거죠. 네. 근데 지금 정부는 환율 방어하겠다고 외환 보유고 헐어서 계속 시장에 달러 공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 괜찮을까요? 일단은 급하니까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네. 정부가 계속 쟁여두던 달러를 계속 시장에 풀어요. 그래야 이제 환율이 어떻게든 덜 오르니까 그렇죠. 꾸준히 풀고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지금은 1,430원에서 이제 방어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정부가 땅을 파서 달러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달러 쟁여둔 게 외환 보유고인데 그게 가장 많을 때 2021년쯤에 4,500억 달러 정도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4,100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400억 달러를 썼어요. 계속 방어하는데. 근데 지금 계속 위로 올라간 압력이 커지면 달러를 더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4천억 달러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고 우리가 항상 뭔가 경제 지표에서 앞자리가 바뀌는 게 4에서 3으로 바뀌는 굉장한 충격인데 이대로 가면은 외환 보유고가 3천억 달러대로 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 국가 부도 위기, IMF 위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3자를 보게 되면은 더 발작적인 반응들이 나올 것이다. 오늘 제가 우려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별로 밝은 소식은 아직은 없습니다. 경제포커스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자리가 좋아야 장사가 잘 된다고 할 때 몫이 좋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좋아 장사가 잘 되는 곳이나 길 따위를 가리키는 말은 모 밑에 기역 시옷 받침이 아니라 기역 받침을 쓰기 때문에 몫이 아니라 목이 좋아야 한다가 맞습니다. 반면에 모 밑에 기역 시옷 받침을 쓰는 몫은 여럿으로 나누어 가지는 각 부분이란 뜻으로 앞서 말씀드린 목과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몫을 나누다, 사람마다 해야 할 몫이 다 있다. 이것이 바른 쓰임이죠.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해냈을 때 한몫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 맡은 역할을 뜻하는 한몫은 한과 몫을 붙여서 씁니다. 일반적으로 한, 두 이런 수관형사에는 뒤에 오는 명사가 띄어서 쓰지만 한몫이라는 말에서는 하나란 뜻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명사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 몫으로 돌아오는 물건을 모가치라고 합니다. 모가치는 목에 아치가 결합된 말이지만 목아치로 적지 않고요. 쓸 때도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모가치라고 씁니다. 이것은 명사 뒤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이 차차 흐려져 퇴근길 무렵부터는 서쪽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다가오면서 중부 서해안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퇴근길부터 밤 사이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 북부, 전라도로 눈이나 비가 차츰 확대되겠습니다. 눈은 대부분 내일 오전에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충청과 전북 내륙, 제주도 산지는 1에서 5cm, 서울과 경기 북부 서해안, 강원 중부 내륙과 산지, 경북 내륙은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한편 지금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특히 속초와 양양, 고성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 8도, 부산 9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겠고요.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모레 수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 사퇴 압박을 받아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공식 사퇴했습니다. 당은 비대위 체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앞서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이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 12일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18일 공수처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러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2차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령 직후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취지의 지시를 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부터 매일 저녁 서울 광화문 앞에서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자유통일당 등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화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윤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인 집회 현장이었어요. 네, 경찰 측 비공식 추산으로도 약 20만 명의 인파가 운집했는데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몰렸는데도 위법 행위로 체포된 시민도 안전사고도 전혀 없었고요. 평화로운 집회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과 마치 축제와 같은 K 집회가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선 로제 아파트를 비롯한 흥겨운 K-팝이 연신 흘렀고 이 시민들은 아이돌 응원봉을 흔들면서 따라 부르기도 했는데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서 민중가요가 불렸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또 곳곳에서 나부끼던 깃발에는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고양이 발바닥 연구회 같은 해학적인 단체명들이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이 개인들이 집회를 위해 만든 깃발들이고 글귀도 투쟁이나 전진같이 선명했던 과거와 달리 다양하고 또 개인적인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육퇴 후 정신적 평온 쟁취 연합 깃발을 흔든 한 어머니는 육아 퇴근하고 쉬어야 하는데 대통령 때문에 깃발을 들고 나왔다며 육아로도 힘든데 평온한 삶이 사라지고 탄핵을 외쳐하는 비정상적인 세상에 화가 난다 목소리를 냈고요. 이렇게 비판과 질타가 줄을 이뤘던 8년 전과 달리 내 일상을 지킨다는 메시지가 줄을 이뤘습니다. 또 위기에 강한 우리 국민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준비해온 핫팩과 간식을 나누면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함께 앉아 서로 응원하고 온기를 나눴고요. 또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이 근처 카페나 식당에 미리 결제해놓은 음료와 음식들로 목을 축이기도 하고 배를 채우기도 하면서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건 아이돌 가수들도 이런 선결제 릴레이에 동참했는데요. 걸그룹 뉴진스를 비롯해 가수 아이유, 또 소녀시대 멤버 유리도 힘을 보탰고요. 박찬욱 감독을 비롯한 영화계도 동참했습니다. 주변 건물들도 화장실을 개방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세치기나 시비 없이 질서 정연했고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집회가 끝난 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쓰레기를 주면서 말끔히 주변을 정리하고 지하철역 등으로 이동할 때도 경찰의 안내 따라 천천히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평화로운 집회 모습을 집중 조명했다고요. 네, 로이터 통신은 시민들이 시위에 들고 나온 응원봉이 촛불을 대체하면서 비폭력과 연대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달라진 집회 문화를 짚어줬고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집회 현장에서 등장한 선결제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면서 차세대형 민주주의의 모습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누리꾼들도 한국의 새로운 시위 문화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각종 소셜미디어에는 K-팝에 이어서 K-집회도 수출하는 거냐, 한국인이 되고 싶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고요. 이전 세대의 희생으로 세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용기를 낸 한국 시민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집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인증샷 명소로 떠오른 곳도 있다고요. 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국회 진입을 위해 넘었던 담장이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담장에는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담 넘어간 곳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고요.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기념사진을 남기기 바쁘다고 합니다. 응원본을 들고 거리로 나온 한 시민은 우원식 의장의 월담이 아니었다면 계엄 해제도 안 됐을 것이고 시위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라며 일부러 이 장소를 찾아 인증사진을 남기고 가기도 했는데요. 지난 3일이었죠.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난 뒤 경찰 통제로 국회 출입이 막히자 1m 남짓한 담장을 넘어 들어가 본회의를 열었는데, 그렇게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이 당장 개의해야 한다 재촉했을 때도 절차적 오류 없이 해야 한다, 아직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 자제를 요청하는 등 침착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시민들 사이에선 이른바 탄핵 굿즈를 찾는 진풍경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탄핵 굿즈가 뭐예요? 네, 다양한 굿즈들이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일부 매체가 발간한 지난 9일자 종이신문 호외판은 예정부수에 추가 부수까지 동이 났고, 심지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많게는 7배나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매체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되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얼굴과 이름을 일면에 실어 내보내기도 했는데, 4일과 7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한 발간한 특별판 역시 각각 5만 부씩 판매될 만큼 품절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시민들은 편의점과 지하철역 신문 가판대 등을 돌면서 남아있는 재고를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고 합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신촌 일대 편의점을 1시간 넘게 돌아 겨우 탄핵 굿즈를 구했다, 구할 수 있는 편의점 위치 공유한다 같은 게시물들도 올라오고요. 굿즈 구하기 열풍은 중고 거래 사이트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직장인은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나중에 되새길 때 이 신문이 두고두고 역사의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10,000원을 주고 사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생각한다, 해당 기사를 스크랩해 오래도록 보관할 생각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명 탄핵 굿즈가 가치 소비로 젊은 층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나 종이신문에 대한 관심이 적은 요즘 신문들이 동일한 가치 안에서 결집한 젊은 층의 욕구를 자극했다 볼 수 있다 짚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집회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해서 음료 등 대신 결제하는 선결제 문화가 번졌잖아요. 근데 일부 매장에서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후기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일부 업주들이 선결제를 받아놓고 장사 속을 차리려 했다는 후기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가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선결제 받은 사업장들에 대한 씁쓸한 후기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미 앞에 30명 정도가 줄을 서서 선결제 김밥을 받기 위해 한참이나 서 있는데도 가게는 배달 주문만 만들어 나가더라, 결국 주문도 못하고 중간에 가게를 떠났다,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일부 다른 가게들도 손님이 몰려서 선결제 주문을 못 받는다는 곳들이 있었는데, 누리꾼들은 바쁜 건 알겠지만 선결제도 고객이 주문한 건데 마치 무료로 배식해주는 것처럼 굴어 마음이 상했다며, 일부 가게 때문에 선결제 문화의 의미가 흐려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마음 따뜻해지는 후기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선결제 주문권뿐만 아니라 매장에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쿠키부터 핫팩이며 음료까지 무료로 제공한 카페도 있었고요. 선결제 물량이 모두 소진된 뒤에도 장사까지 접고 무료 나눔을 이어간 가게들에 대한 응원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메일유업이 만든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문제가 된 제품은 메일우유 멸균 200ml짜리 일부 제품인데요. 흰 우유팩을 손으로 꾹 누르자 주황빛을 띠는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지난 12일 현대차 연구소에서 사내급식으로 제공됐고 이 제품을 마신 일부 직원이 복통 등을 신고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멜유업 측은 이튿날 사과 공지를 내고 광주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 중 소비기한이 내년 2월 16일인 제품 만여 개를 회수 조치했습니다. 사측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을 위해 믿고 먹는 메일우유 제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품질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놀라신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동일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오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즉시 개선했고 지속적으로 품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또 혹시라도 2025년 2월 16일 소비기한이 표시된 해당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고객센터로 연락해달라며 변질한 제품을 드시고 치료받거나 불편을 겪은 고객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사측은 설비 세척 과정에서 극소량의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됐다 식품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국은 오늘 메일유업 광주 공장을 찾아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결과에 따라서 메일유업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요. 네, 복지부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위해 한겨울에도 땀나도록 뛰지만 정작 본인들의 집안 사정은 돌볼 틈이 없다고 합니다. 인력은 부족하고 시스템도 따라오지 못해서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서 4월 2차 시기까지 전담 인력은 14,000여 명인 반면 발굴 대상자 수는 47만 명에 육박해 1인당 담당 발굴 대상자 수는 약 33명이 넘습니다. 네. 이 세심한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는 업무인 만큼 전담팀이 느끼는 심리적 또 업무적 무게는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열악한 곳은 직원 1명이 1년 동안 300여 가구를 담당할 만큼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1년에 한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기에는 시간도 사람도 턱없이 부족하다 호소합니다. 이렇게 직접 가정을 찾아가고 모니터링하는 것만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전체 업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고요. 동복지계획에 따른 행사 같은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해서 업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고 선거철이나 폭염, 폭설 등 특수한 상황에서 전 직원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가정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입을 모읍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기가구에 대한 전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조언하고 있습니다. 멀리 봤을 때 은둔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라면서 담당 공무원들만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자원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은퇴공무원이나 부녀회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도움이 절실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인서울대학 정시 실질 경쟁률이 최초 경쟁률에서 반토막이 난 걸로 나타났는데요. 올해는 그럼 더 낮아질 수도 있겠어요. 네, 2024학년도 서울권 소재 대학의 정시 실질 경쟁률이 2.6대 1로 최초 경쟁률인 5.5대 1과 비교해 반토막이 났는데요. 추가 합격자가 많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2대 1 미만인 대학도 두 곳이 있었고 인문대에서 경쟁률이 3대 1을 넘은 곳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6개 대학뿐이었고요. 인문계 28개 대학 중 22개 대학의 실질 경쟁률은 3대 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계도 상황은 비슷했는데요. 추가 합격을 고려하면 경쟁률은 5.62대 1에서 2.55대 1까지 하락했습니다. 자연계에서 경쟁률이 3대 1 이상인 대학은 서울대와 고려대 두 곳에 불과했고요. 27개 대학 중 24개 대학의 실질 경쟁률이 3대 1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입시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추가 합격 유동성이 높아서 이 실질 경쟁률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2025학년도에는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되고 무전공 선발도 늘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늘어 지원자의 전체 70%까지 합격하는 대학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서울권 소재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정시에서 선발을 안정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미달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에 취업하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일본에선 우리나라가 해외 근무지 중 원픽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선진국인 일본에 취업하러 떠나는 우리 국민은 많았어도
이 직장을 구하러 한국을 찾는 일본인은 없다시피 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는데요. 2014년 한국에서 구직과 관광 취업, 전문 인력 관련 취업 비자를 갖고 있는 일본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은 일본인이 2,200명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보고 들으면서 자란 세대가 이 직장에 다닐 나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높아진 한국의 임금 수준, 또 오히려 떨어진 엔화 가치 때문에 금전적으로라도 한국 취업이 매력적으로 다가간다고 합니다. 한국에 취업하는 일본인들의 이력도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한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출신이 많았다면 요즘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까지 다니다가 한국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일본인은 과거엔 한국에 취업한다고 하면 다들 왜라고 되물었는데 지금은 다르다며 특히 IT 업종은 기술 수준이나 연구개발 투자가 일본보다 한국이 나은 점이 더 많다 말하고요. 임금도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2022년 기준 한국 직장인의 월 평균 임금은 399만 원으로 379만 원을 기록한 일본을 처음으로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유일한 걸림돌은 한국의 비자 제도라고 하는데요. 한국 기업에 정식으로 취업할 때 가장 선호하는 특정 활동 비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해 아예 한국 취업을 위해 전공을 바꾸는 일도 많다고 하고요. 반대로 일본에선 글로벌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들의 취업 비자 발급 요건을 계속해서 완화할 만큼 양쪽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요즘입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시내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12월이 되면 보통 한 해를 돌아보고 올해 뭐뭐뭐 이렇게 네. 선정하기도 하잖아요. 이다혜 북마크에서도 올해의 책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요? 저는 하는 일이 일이다 보니까 항상 이 12월이 되면 올해의 영화, 시리즈, 책 이런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네. 개인적인 기준으로 호를 가리는 것보다는 오늘은 올해 화제가 된 책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상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책 뭔가요? 네, 국내 양대 서점인 교보문고와 예스24에서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예측하셨죠? 이 결과가 전혀 놀랍지가 않은 네. 상황인데요. 연간 베스트셀러 1위에 소년이 온다, 2위에 채식주의자, 3위에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서점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이제 거의 한강 작가의 소설이 이제 베스트 네. 10 중에서 한 5건 정도는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고 하는 큰 뉴스가 있기도 했고, 그리고 한국의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그 역사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로 함께 애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강 작가의 소설이 두루 굉장히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고, 당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아서 노벨문학상 수상작을 원어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단순히 한강 작가를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직접 내가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스24의 발표에 따르면 올 한 해 가장 주목받은 이슈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었고, 그 한강 작가의 책은 노벨상 수상 이후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판매가 100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굉장한 인기를 얻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워낙 이 한국 소설들이 많이 읽히고 있다면서요. 예, 해외에서 한국 소설들이 되게 많이 읽히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웹소설계의 뉴스가 두드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웹소설 중에 사실 웹소설이라고 하는 장르가 읽으시는 분들은 웹소설만 읽으시는데 안 읽으시는 분들은 단 한 글자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네. 말이죠. 근데 웹소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그러니까 웹소설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그런 이제 독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상수리나무 아래라고 하는 소설은 그 리디북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가장 히트한 작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읽힌 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이 해외에서 번역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워낙 히트친 작품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번역이 많이 되었고 그렇게 번역된 것들 중에서 영미권에서도 번역됐던 거예요. 그게 종이책으로 출간이 되었고 네. 종이책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국 웹소설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증명해 보이는 사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상수리 나무 아래 어떤 소설이길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까지 오른 거예요? 네, 이 작품이 중세 판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세 유럽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는 그다음에 여성 독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로맨스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리프탄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있고 맥시밀리언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름부터가 전혀 한국적이지 않은 상황인 네. 거죠. 중세 유럽이 배경이니만큼 그 당시의 시대상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권위는 높지가 않고 남편에게 거의 종속되어 있다시피 한 이런 시대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인 맥시밀리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을 하게 된 사람이 리프탄 칼립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근에 전쟁에서 굉장히 공운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은 하게 되었지만 이 두 사람은 사실상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편이 전장에 나가면서 따로따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돌아오면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여자 주인공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고 말을 약간 더듬는 이런 성격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굉장히 그런 어떻게 보면 군인이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이 과연 어울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로맨스로 풀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는 여자 주인공의 성장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보였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마법사로서의 재능을 깨달아가고 성장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판매가 좋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한국 출판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이른바 역주행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역주행이라고 하면 보통 음원 차트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벚꽃 피는 계절이 되면은 어떤 노래가 다시 유행한다 이런 식으로 역주행이라는 말 뭐 저 100위 밖에 있던 노래가 점점 올라와서 1위까지 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역주행이라는 말은 신작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이미 발표된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이유에서 다시 이제 주목받는 그런 작품의 경우에 역주행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악에서는 이런 일이 많은데 이를테면 뭐 계절 같은 요소가 있으니까요. 항상 겨울 되면 캐롤 듣는 것처럼 이제 익숙한 이야기지만 출판계에서는 이게 약간 낯설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책들 중에서 역주행 베스트셀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이슈였던 작품이 뭐냐면 양귀자 작가의 모순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굉장히 예전 작품이기도 하고 그때도 이미 굉장히 98년도 출간 당시에 베스트셀러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한참 이제 잊혀 있다라고 생각했던 작품인데 네. 최근 들어서 2024년 들어서 이 모순이라는 작품이 젊은 독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요. 그래서 다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오고 표지를 새로 바꾸어서 다시 선을 보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진영 작가의 구애증명이라고 하는 작품도 출간된 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사랑받기 시작한 케이스고요. 구애증명은 오히려 출간 직후에는 그렇게까지 큰 반향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2023년 4년에 들어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 그 영화와 관련해서는 듄이라고 하는 작품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 두껍고 복잡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개봉 즈음해서 책이 다시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그런 상황도 되었고 세계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전 소설들 중에서도 인간 실격, 데미안, 노르웨이의 숲 같은 작품들이 역주행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24년 화제가 된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소설과 비소설 한 권씩 또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소설과 비소설 중에서 이제 화제를 모은 작품들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 주목받았던 작품들 중에서 이 코너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작품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일단 비소설 중에는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라고 하는 고전에 대한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책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명환 씨가 쓴 책인데요. 워낙 강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연을 통해서 직접 독자들을 만나는 경험을 많이 해온 저자답게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궁금해하는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캐치하고 있다 같은 느낌으로 보게 된 책이었습니다. 고전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한 책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보통 다루는 책들의 경우에 가장 특징적인 점이 있다고 하면 진지함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전이 어떤 시대에 어떤 맥락에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자기의 삶의 어떤 국면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을 썼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부터 파고 들어가서 이 작품을 분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전 읽기도 쉽지가 않은데 고전에 대한 책 읽기는 더더욱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명환 씨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목차부터가 좀 다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내 의지로 살 것. 모르는 것이 많아질 때 성장한다. 내 안에 잠든 어린아이를 깨워라. 조금 모자란 상태가 가장 좋다. 인생의 늦은 순간은 없다 같은 식으로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생각들을 고전하고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을 좀 깊이 있게 읽고 싶다라는 분들께는 오히려 좀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고전이라고 하는 걸 읽고 싶은데 너무 무겁고 어려우면 안 읽혀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께는 딱 이런 얘기 보고 싶었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이 보통 삶을 좀 깊이 있게 바라보고 싶어 하잖아요. 아무래도 고전이 그런 관점을 좀 자극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저는 재밌었는데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출간되던 1886년 러시아 사람들도 변신이 출간되던 1915년 체코 사람들도 우리와 같다라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파묻혀져 있는 그런 고고학 유물이 아니라 언제나 그 당대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첨예하게 담아낸 예술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자 자신이 하루 2-3시간만 자면서 밤무대를 뛰면서 돈을 벌다가 2008년도 정도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삶의 위기를 겪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글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 책의 스토리텔링에는 굉장히 큰 좀 무게감을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생에 대한 고민들이 옛날 사람들도 똑같이 했구나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에 대한 고민의 해답을 옛날에 그들이 했던 책을 네, 읽으면서 맞습니다.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박경리 작가의 토지 사문에서는 고통이 인간을 비약적으로 날아오르게 한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하고요. 그다음에 장자크 루소의 에밀에서는 우리의 불행은 욕망과 능력이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병법 같은 경우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백성에게 반드시 이익이 되는 전쟁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 보면 아 진짜 그렇지 이건 지금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건가요? 예, 비소설 얘기 한 건 했으니까 이번엔 소설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김금희 작가의 대온실 수리 보고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공로 185 여기에 예전에 창경원이라고 하는 동물원이 있었던 거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동물원이 있던 자리에는 원래 궁궐이 있던 곳이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궁궐을 동물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마음 아픈 역사적인 상흔이기도 한데요. 이 유원지가 영업했던 것이 1909년부터 1983년까지의 일입니다.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창경궁 복원 계획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온실 수리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 김금희 작가가 영두라고 하는 주인공을 내세워서 이 영두는 예전에 그 원서동에 살았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서동의 원자가 이 유원지의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서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던 적이 있는 주인공이 그 당시에는 원서동에 대해서 아주 좋은 추억만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창경궁 대온실 수리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서 경험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대온실을 수리하는 이 과정에서 이곳과 엮인 뭐 과거에 이 대온실을 처음 만들었던 뭐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까지 여러 명의 여러 시간대의 사람들 이야기를 엮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뭐 예측하실 수 있는 것처럼 감동적이기도 하고 막연하게 알고 있던 역사적 장면들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읽어볼 만한 작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을 우리가 방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창경궁 대온실 지금 공개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항상 이 대온실은 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소설을 읽고 이 책 속의 장소를 방문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라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책 베스트 3권을 꼽아봤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 한해 가요계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 전 세계를 휩쓴 2024년 히트곡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들으면서 오늘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따뜻한 커피를 저도 자주 마시는데요. 네. 전에 말씀해 주시기로는 하루에 뭐 한두 잔 정도는 건강에 나쁘지 않다고 하셨죠? 네, 뭐 하루에 2잔까지는 네. 괜찮고요. 뭐 이런
부드러운 커피는 뭐 3잔도 괜찮습니다. 뭐 해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죠. 정말로 건강에 도움이 돼요? 네, 지난주에도 뭐 그 많은 정치 뉴스 홍수 속에서 재미있는 외신 커피 관련 그 뉴스가 하나 보도가 된 게 있는데요. 네. 매일 적당량의 커피를 마시면 이 건강 증진은 물론 이 수명 연장 효과까지 있다는 그런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뭐 지난 20년 동안 세계에서 발표된 수많은 논문을 그 메타 분석한 결과인데요. 네. 이 노화 관련 저명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이 규칙적인 커피 섭취는 평균 1.8년, 뭐 2년이면 적지 않아요. 수명 연장 효과가 있고요. 노화로 인한 뭐 대부분의 질병, 대표적인 게 뭐 심장병이나 폐질환, 뇌졸중, 뭐 치매, 뭐 이런 병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킨다. 뭐 이런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물론 뭐 오늘 방송 주제는 아닙니다. 좀 마음 편히 마셔도 되겠네요. 네네. 자, 우리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요즘도 추운데요.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던 시절의 다방 에피소드, 다방에서 생긴 일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추웠던 겨울은 언제였어요? 네, 1970년 1월 5일인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0.2도였고요. 네. 체감 온도는 30도 정도 됐습니다. 영하 30도. 정말 모든 게 얼어붙었죠. 이 해에는 이제 브라질에서도 기상 이변으로 이 커피 농장에 서리가 내리는 바람에 커피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세계적으로 커피 원료 가격이 뭐 급상승을 했습니다. 요즘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데도 이 우리나라의 경우 커피 소비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1969년에 4천여 개였던 전국의 다방이 1년 후인 1970년에는 7천여 개, 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다시 71년에는 1만 2천 개, 또다시 뭐 7, 80%가 늘었으니까 그야말로 뭐 우후죽순격으로 다방이 생기고 커피 소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다방 천국 시대였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커피의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일이 하나 70년대 초반에 일어났습니다. 획기적인 일이라고 하신 걸 보면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혹시 보기에 따라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요. 네. 바로 이 국산 커피가 처음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커피 거의 다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물건들이었거든요. 1960년대 말에 이제 커피가 정식 수입되기는 시작했지만 아주 소량이었고요. 대부분은 미군 PX 등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불법 거래품이었던 거죠. 1970년 한 해 커피 공식 수입액은 1억 8천만 원에 불과했는데 커피 소비액은 125억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액의 거의 100배 이상이 소비가 됐던 거죠. 그러다가 1970년 9월에 동서식품에서 최초로 커피를 시판하기 시작했으니까 뭐 대단한 획기적인 사건이죠. 네. 이 부평에 세워진 동서식품 커피 공장의 생산 시설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 당시에 레귤러 커피, 그러니까 끓여서 마시는 원두가루 생산 능력이 3,000톤이었던 반면에 물에 타서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 생산 능력은 500톤에 불과했습니다. 6분의 1이죠.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스턴트 커피보다는 원두 커피를 좋아했다는 얘기죠. 이후 1971년부터 이제 인스턴트 커피 생산을 늘리기 시작했고 드디어 이제 믹스 커피를 발명하게 되죠. 믹스커피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네, 불과 우리나라에서 커피 생산이 본격화된 지 한 5년쯤 후인 1976년이죠. 세계 최초인데요. 당시에는 이게 세계 최초인지도 잘 몰랐고 이게 세계 커피 시장에서 이렇게 요즘처럼 베스트셀러가 될지도 몰랐죠. 네. 이 믹스 커피의 발명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두 커피에서 인스턴트 커피로 본격적으로 옮겨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이후 1990년대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 하면 당연히 인스턴트 커피를 떠올리게 될 정도로 인스턴트 커피 천국이었죠. 이 편리한 인스턴트 커피 덕분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커피를 마시게 된, 즉 커피 대중화가 실현된 겁니다. 인스턴트 커피 덕분에 커피가 대중화되고 이게 이제 다방의 전성기를 만든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스턴트 커피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또 전혀 다른 방향의 뭐 커피 쿠데타 내지는 커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커피 혁명이요?
네, 뭐 성공했으니까 쿠데타는 아니고 혁명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한 세대 동안 미국 사람들이 즐겨 마시던 이 인스턴트 커피를 버리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커피, 즉 고급 원두를 사용해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그런 새로운 문화가 미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새로 등장한 정말 카페 하나가 만든 혁명이었죠. 혹시 스타벅스의 등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스타벅스라는 새로운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카페가 등장한 게 1971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스턴트 커피 붐이 막 시작되었을 때 미국에서는 스타벅스라는 새로운 커피 문화의 개척자가 등장한 거죠. 뭐 방향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커피 역사의 전환점이었던 것이 이제 1970년대 초반입니다. 예, 당시 우리나라 다방에서는 별별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그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50년 전에 다방에서 생긴 일들인데요.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1970년과 71년에는 국산 커피 맥셀 하우스가 등장한 것도 물론 기억해야 될 만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또 유명한 식품류들도 우리가 아는 식품류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뭐 해태제가 브라보콘, 롯데제가 왓다껌, 삼양식품 소고기면 뭐 이런 것이 1970년에 출시되었고요. 네. 71년에는 라면땅과 새우깡이 나왔습니다. 식품 분야의 스테디셀러들이죠. 1971년에는 이런 식품들과 함께 유명한 노래들도 쏟아져 나왔는데요. 락 음악의 전성기답게 존 레논의 이매진이 나온 것도 이해였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금지곡이어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사에 보면 이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거나 죽을 필요가 없는 종교조차 필요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절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금지되었던 겁니다. 금지 사유가 뭐였어요? 예, 정확하게는 가사에 나라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정부주의를 부추긴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얼마 전 타계하신 그 김민기의 친구 아침 이슬이 발표되었던 것도 바로 1971년입니다. 물론 발표와 동시에 금지곡으로 묶였죠. 다방에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다방에서 들을 수 있었던 노래는 이해 이제 심의를 통과해서 발표되었던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 뭐 라나의 로스포의 사랑해, 나훈아의 머나먼 고향, 뭐 남진의 마음이 고와야지, 뭐 이런 노래들이었습니다. 이런 노래들을 들려주는 당시 나름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다방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전문가, 뭐 아시겠죠? 네. 디스크 자키 DJ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방에서 이제 음악 신청을 받아서 틀어주는 새로운 직종 DJ가 등장한 겁니다. DJ는 디스크 자키의 악어인데요. 여기 디스크는 원반을 뜻하죠. 음악이 최초에 녹음되었을 때 판이 원반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닉네임이 이제 보통 명사로 발전한 겁니다. 자키는 보통 기계를 다루는 전문 인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디스크 자키는 음악이 녹음된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죠. 1935년쯤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이 용어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이 라디오 DJ의 인기와 영향력은 정말 당대 최고였는데요. 새로 나온 노래의 유행을 좌우하는 것은 라디오 DJ였죠. 우리나라의 미국식 DJ 문화가 퍼지기 시작한 게 1960년대였습니다. 1964년 지금은 없어진 동아방송에서 탑툰 쇼를 진행한 그 최동욱이 최초의 라디오 DJ였습니다. 최동욱이 진행한 3시의 다이얼, 뭐 최동욱 쇼, 추억의 팝송 등은 뭐 대단했습니다. DJ는 최동욱이라는 표현이 들릴 정도였죠. 얼마 전에 작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 DJ를 위협할 만한 새로운 DJ 집단이 우리나라에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문화인데요. 1970년대 다방의 번창이 만든 아니면 다방의 번창을 가져온 이 새로운 직업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방의 음악 DJ였습니다. 네. 1960년대 초까지는 이제 음악 감상실이라는 것이 있어서 녹음된 음악을 틀어줬는데요. 5.16 이후 이 풍기문란의 온상이라고 해서 단속을 받으면서 사라졌습니다. 이 고등학생들 출입이 좀 문제가 됐었죠. 60년대까지 있던 음악 감상실을 대체한 것이 이제 뮤직박스가 있는 음악 다방입니다. 1971년 당시 명동을 중심으로 이제 서울에만 뭐 50여 개의 유명한 음악 다방이 있었는데 이후에 역시 이제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전문 DJ가 80여 명이 197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이후 뭐 매년 엄청나게 늘었죠. 네. 초기에는 대부분이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여성들도 참여했는데 그래서 초기에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DJ 오빠 이런 거예요. 맞아요. DJ 오빠입니다. 네, DJ 오빠로 불리던 이들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보통 이제 오후 3시 정도부터 밤 9시까지 이 작은 그 뮤직박스에 앉아서 하루에 평균 180여 곡의 노래를 틀어줬다고 네. 합니다. 다방 손님들 중에는 커피가 아니라 좋아하는 DJ를 보기 위해서 다방을 찾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여대생들. 자기가 좋아하는 DJ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 다방을 찾아가서 메모지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이제 신청곡을 써서 종업원에게 주면 DJ가 사연을 읽어준 후 신청곡을 들려주는 겁니다. 당시 다방 DJ를 상징하는 패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청바지를 즐겨 입지 않았어요? 네, 물론 당시 이제 DJ나 음악가들이 청바지를 즐겨 입었는데요. 그거 말고 다방 DJ들에게만 유행하던 패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제 도끼빗이라고 하던 아주 큰 머리빗이었습니다. 이 도끼 모양을 한 빗이었는데 청바지 뒷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녔습니다. 네. 이것을 꺼내서 긴 머리, 당시 장발이 유행했으니까 긴 머리를 빗어 넘기는 것이 DJ의 어떤 상징적인 몸동작이었습니다. DJ는 단골 손님이 오면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는 특혜를 베풀기도 했죠. 그러면 손님은 이제 커피나 음료 한 잔을 또 주문해서 뮤직박스에 전달하는 아름다운 풍경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DJ와 이제 여자 손님이 눈이 맞는 경우도 뭐 종종 있었고요. 이들 다방 DJ 중에는 음악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람 혹은 이야기 솜씨가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뭐 턴테이블이나 또 레코드를 막 이렇게 조작을 해서 뭐 신기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뭐 이런 사람들은 방송국 DJ로 또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방에서는 뭐 이런 아름답고 로맨틱한 이야기보다는 불상사가 많았다는 게 당시 좀 문제입니다. 불상사요? 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네, 뭐 많았습니다. 먼저 다방 마담 얘기를 해보죠. 1971년 3월 25일 남대문 경찰서는 중구 다동에 있는 모 다방의 홍모 마담을 상해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손님 정모 씨가 차 한 잔 시켜놓고 너무 오래 앉아 있다고 홍마담이 핀잔을 주니까 이제 말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네. 화가 난 홍마담이 정 씨 얼굴에 물잔을 던져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였습니다. 정 씨의 신고로 이제 경찰에 잡혀간 홍마담은 차 한 잔 마시고는 온종일 앉아 있으니 영업 방해가 아니냐고 기세를 부렸다고 합니다. 5월 7일에는 종로에 있던 또 모 다방에 김마담이 입건되었는데요. 김마담은 차를 마시지 않고 나가던 장모 씨에게 어디 이따위가 있느냐며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장 씨의 얼굴, 가슴을 때려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였습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죠. 다방에서 벌어졌던 이런저런 불상사의 이제 주인공으로 마담만큼 많이 등장한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요즘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직업입니다. 뉴스예요? 네네. 누구예요? 뭐 정치인들이에요? 아니요, 정치인들은 아니고요. 군인들입니다. 장군들은 물론 아니었고요. 사병들 중에서 부대를 이탈한 탈영병. 탈영병이 유난히 많았고 이들이 찾아가서 사고를 많이 치는 곳이 다방이었습니다. 뭐 부대 주변 다방에서 일하는 당시엔 뭐 레지라고 불렀던 종업원이 레지라는 단어는 일본식 단어가 아니라 영어식 단어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없던 단어거든요.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게 1952년경입니다. 영어의 레지스트, 그러니까 다방이나 뭐 접객업소 이런 데서 이 접수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레지스터라고 부르는 것에서 네. 두 글자를 딴 겁니다. 이 레지 종업원과 사귀다가 이제 종업원이 변심해서 뭐 탈영을 하면 이 사람이 다방을 점거해서 일을 벌이는 게 그 당시에 다반사였습니다. 뭐 훈련이 힘들거나 군대 폭력을 못 견뎌서 탈영하면 다방에서 또 인지 긁어버리기도 했고요. 뭐 군인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건 중에 가슴 아픈 사건 하나를 소개하면요. 1971년 8월 17일 밤 영등포에 있던 대호다방 인질극으로 유명한데요. 이 범인 김모군의 경우 형은 사범학교 진학 후 교사가 되었는데
자기는 가정 형편상 부모님이 이제 등록금을 대주지 않아서 중학교 진학도 못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이 컸죠. 그래서 김군은 친구와 함께 마을에 있던 예비군 무기고에서 소청과 실탄을 훔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네. 대우다방에서 냉커피와 밀크, 홍차 등을 마시고 난 후에 이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지자 이제 손님 10명을 인질로 잡고 군 경과 대치한 사건입니다. 설득 작업을 하던 경찰과 구경하던 지나가던 행인이 이들이 마구 쏜 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뭐 유사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언론에 보도되던 시절이죠. 가난과 폭력이 일상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가난한 것은 직업이 없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난한 교사가 당신 교사도 박봉이었는데요. 네. 교사가 다방 앞에서 저지른 사건이 보도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너무 안타깝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교사가 어떤 사건을 저질렀기에 안타까움을 자아냈어요? 네, 부천에서 13년간 교사 생활을 하던 이모 선생님은 중학교 2학년 딸의 등록금 7,300원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제적시키겠다는 학교에 통지까지 받았어요. 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딸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그 선생님은 아내의 손목시계와 금반지 그리고 처제의 목걸이 등을 이제 팔아서 등록금을 쓰려고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외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박모 여인과 눈이 맞은 겁니다. 함께 남대문에 내려서 이제 건물 2층에 있던 비다방 계단을 오르던 이 씨는 현금 6천여 원이 든 박 여인의 핸드백을 날치기 위해서 달아나다가 행인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뭐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경찰에서 이 씨는 다시 건전한 새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읍소가 통했어요? 아니면 재판을 받았나요? 예, 당시는 이 범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식 재판보다는 즉결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 뭐 머리가 긴 남자, 뭐 치마가 짧은 여자, 고성 방가를 한 사람, 뭐 통행금지 위반자, 그리고 뭐 백이 없는 뒷배가 없는 뭐 노점 상인이나 율락 여성 등이 경범죄 위반으로 즉결 심판을 받는 대표적인 그 직업군들이었는데요. 즉결 심판이 끝나면 벌금형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벌금을 내면 바로 풀려나왔습니다. 벌금을 못 내는 사람들은 다시 경찰서로 끌려가서 구류를 살았는데요. 벌금 500원에 하루 구류가 법적인 기준이었습니다. 5,000원 벌금을 못 내면 열흘을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내야 했던 거죠.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하는 세상. 뭐 이런 것을 실감하는 곳이 바로 즉결 처분 현장이었습니다. 1971년 서울의 경우 15개 서울 경찰서에서 하루 평균 1,600명이 즉결 심판을 받았는데요. 이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해당 죄가 47개나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에 잘 부르면 버스킹이고 못 부르면 고성방가로 처벌을 받는 거죠. 기준은 듣는 사람 느낌입니다. 당시 신문에 이런 사연도 보도되었습니다. 서울 중구 초동에 있던 한 다방에서 일하던 그 이모양은 밀린 월급 23,000원을 받으러 갔다가 주인과 말다툼 끝에 서로 삿대질을 하며 싸웠습니다. 뭐 당연히 경찰에 출동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종업원만 처벌받았어요, 혹시? 네, 맞습니다. 밀린 월급을 주지 않은 다방 주인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남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이 양반 이제 즉결 심판에 넘겨져서 3,000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돈이 없는 이 양은 이제 6일간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야 했습니다. 하루에 500원이니까 6일 갇혀 있어야 벌금 3,000원을 면제받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의 하나가 다방 종사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방에서 담배를 팔던 시절이었거든요. 청자라는 당시 고급 담배가 품기를 빚어서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방 주인들은 청자 담배를 담배 도매상에서 한 갑에 110원 내지 120원에 사다가 단골 손님들에게 100원에 파는 말 그대로 미치고 장사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군 문산리에 있던 다방에서 일하던 김 모양이 단골 손님 이모 씨에게 청자 담배 한 갑을 종이에 싸서 슬그머니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그 옆자리 손님이 자기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그 처음 보던 손님이라고 해서 싸움이 벌어졌던 사건이고 역시 김양만 즉결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네.
1970년대 초반 다방에서 생긴 사건들 살펴봤습니다.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바버레츠의 겨울나기 함께 들으시고요. 저도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